요즘에 워낙 주식시장 뉴스가 많아서 딴 것 때문에 많이 밀렸을 텐데 이게 요즘에 사실은 좀 큰 이슈예요. 좀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이런 게 사실은 지금의 위기가 기업 문제로까지 흔들려 가면 안 되잖아요. 3월 11일 날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공업 기업이죠. 일부 휴업을 검토했어요. 살짝 무서워요. 살짝.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 그럼 소비가 흔들린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 개인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기업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정말 큰일이잖아요. 기업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곧 크레딧 위기가 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리만 때 왔던 그런 경제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넘어가겠지. 안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깐당깐당한데 요 뉴스가 하나 나올 때마다 마음이 싱쿵싱쿵합니다. 3월 10일에 보면 두산중공업이 일부 휴업을 들어갔는데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휴업을 검토한다 그랬어요. 이게 기업의 문을 닫는 거냐 공장의 문을 뭐 한 달이면 한 달 닫는 거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조금 더 읽어봤더니 처음엔 그건 줄 알았어요. 공장 문을 일부 닫는다는 소리를 듣고 라인을 뭐 두 개 중에 하나 닫는다 이런 소리를 듣고 야 깜짝 놀랐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유휴 인력들이 있으니까 유휴 인력들은 좀 쉰다 뭐 이제 그런 뉴스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사실 두산중공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대표적인 발전소, 화력발전소, 화력발전하고 원자력발전 이런데 좀 치우쳐진 기업입니다. 그쪽에 중심을 둔 기업인데 화력발전도 재생에너지 한다고 탈석탄 한다 그러고 원자력발전도 요즘에 위험하다고 탈원전 한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싸대기를 맞아갖고 지금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적자죠. 4천억, 2,300억, 7,200억 작년에 거의 5천억 가까운 손실을 냈기 때문에 2018년, 2019년만 누적 손실액이 1조가 넘었고 지금 5년간 손실을 계속 내고 있는 데다가 기업도 어렵고 국민도 어렵고 다 그런데 또 걱정인 거는 이 두산중공업이 만약에 휴업을 하거나 조금 어려워지면 좀 이 관련해서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제조업 대기업이죠. 이거 안에 계시는 이제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지금 뭐 휴업은 뭐 태고다 이러면서 역시 좀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려워진 이유가 많아요. 화력발전도 물론 어렵고 당연히 지난번에 일본에서 그런 후쿠시마 같은 거 이후로 신규 원전 매출이 잘 될 리가 없겠죠. 누가 보더라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이 멀어진 데다가 게다가 요즘 유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유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기존 화력발전이나 이런 거에 발전 단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원전의 매력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전이 더 어려운 시기가 됐고 지금 게다가 매몰 비용만 뭐 신한울 3, 4억의 건설 중줄이나 매몰 비용만 지금 7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문제는 수주 잔액도 쭉쭉 줄고 있고 신규 수주도 쭉쭉 줄고 있어요. 신규 수주가 준다는 말은 앞으로 이게 가면 갈수록 수주 잔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와 지금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체 중에 하나의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게 두산그룹이거든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사실 두산중공업이라고 볼 수 있고 아래 이제 두산인프라, 두산건설, 두산밥켓, 두산그룹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기업들이 많은데 가장 등치가 크고 그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업들이 이제 여기 다 몰려 있는데 자 문제는 가슴이 아픈 뉴스인데 일단 88%를 들고 있는 두산건설을 봅시다. 두산건설이 요즘 어떤 분위기냐? 심지어 상장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완전 자회사로 나머지 12%를 다 가져가서 상장을 폐지하고 두산중공업 내로 흡수할 예정입니다. 이쪽은 너무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두기 힘들고 상장업체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상장업체를 유지하려면 적자도 계속 막아야 되고 자본 잠식도 막아야 되고 돈을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상장 유지가 뭐 쉽지도 않고 상장해봐야 실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돼 있고 일단 두산건설은 무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게 몇 년이에요? 거의 10년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어요. 보라색이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냥 가슴이 아프죠. 두산건설같이 대표적인 건설사가 거의 10년을 마이너스로 있었고 이걸 살리고자 두산이 돈을 많이 넣었거든요. 옛날에 한번 나왔던 뉴스인데 두산건설에 지금까지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살리려고 투입한 자금 규모가 1조 5천억. 이거를 살리려고 그동안 다 넣었었는데 계속 어려우니까 이번에 마지막 카드다 그래서 사실상 살리기 위해서 이제 상장을 폐지하고 흡수하는 건데 옛날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건 잠깐만 드릴게요. 두산건설이 어려워진 얘기는 옛날 영상 아마 옛날 영상에 있는데 이게 악몽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기억나시죠? 일산 위브더 제니스 2013년에 일산에다가 어마어마한 2700가구 크기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이거를 줬다가 여기서부터 악몽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흑자를 한 번도 못 냈습니다. 와 이게 2010년에서 2013년 근처에 일산에 집이 있으시거나 일산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산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서울이 집값이 다 오를 때 나 홀로 못 올랐죠. 거꾸로 집값이 2010년도에서 2015년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이러는 바람에 이게 미분양이 엄청나게 납니다. 미분양이 나고 이걸 다 두산건설이 떠안으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고 제 예전 팀장님이 여긴 아니고 옆에 있는 일산 자X에 사셨거든요.
이 야해 보인다. 잠깐만. 바꾸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X2에 사셨어요. 약간 위험했다. 하여튼 X2에 사셨습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도 이게 잘 안 나갔기 때문에 옛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여기 살면서 갚아라 이런 계약 조건이 많았어요. 심지어 돈이 없어도 들어가서 살게 해주고 살면서 갚고 6년인가 뭐 살아보고 여기를 안 살 것 같으면은 뭐 그때까지 다시 나와도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안 팔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조건들. 매달 170만 원씩 심지어 이자를 갚아줄게. 한마디 이자를 현금으로 줄 테니까 두산 위브 더 제니스에 들어와서 살아달라. 뭐 이런 조건에서부터 3년간 뭐 공용 관리비를 대납해주겠다. 뭐 3년 뒤에 결정을 해도 된다. 3년 거주 후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아도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해주겠다. 또 아마 여러분들 팀장급 되는 40대 50대 아저씨들은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왜 집을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좀 아닌데 일산에 샀을까? 예를 들면 강남에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하신 분들 계세요. 이거 지금도 그 술만 마시면 그 저희 팀장님이나 예전에 본부장님들이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강남에 살다가 일산으로 간 다음에 여기는 막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는 안 오르거나 빠졌죠. 그래갖고 술자리만 가면 아마 이 얘기 듣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일산이었어요. 요즘 좀 덜하긴 한데 하여튼 여기에 들어갔다가 두산건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듣고 결국에는 지금 상장 폐지까지 되는 단계에 가 있고, 게다가 요즘에 이것까지 와 있죠. 가 온 데다가 국제 유가까지 떨어집니다. 이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게 뭐가 건설주하고 관계가 있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건설사들이, 대형사들은 밖에 나가서 해외 건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대부분 중동이에요. 게다가 짓는 것들이 무슨 얘네 중동 건설 도시도 짓지만은 무슨 발전 뭐 이런 거 많이 짓는다고. 그런 걸 짓는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유림 누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건설업은 이미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야, 건설업 주가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잖아.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여기는 도저히 이 가격이 떨어질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습니다.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주 옛날에 2010년도에서 2011년 넘어갈 때 요 근처에서 그 건설주 ETF를 제가 매수한 경험이 있죠. 이때 뭐였냐면은 사회 초년생 때였어. 아무것도 모를 때.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저 우리 위에 있는 나라 김정모 아저씨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거기 김정일 아저씨가 사망하시면서 여기서 갑자기 남북 화해 무드 뭐 이런 게 뭐 펼쳐져요. 그러면서 뭐 드디어 가셨으니까 뭐 후계자가 뭐 어떤 애 이제 곧 뭐 우리 건설사들은 만들 게 뭐 도로 어디에 짓지 뭐 평양에다가 아파트 몇 채 지어야 될까 뭐 이런 그 러블릭한 계획들이 막 나오던 때였어요. 무슨 뭐 철도를 몇 킬로 깔아야 되는지 신문에 막 나오고 뭐 지금 뭐 져야 될 건설 뭐 아파트 수가 뭐 500만 호란운동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사회 초년생이잖아. 사회 초년생. 11년 전에 30대 초반에 드디어 뭐 남들 그때 안 그래도 리만 때 주가 이렇게 빠져서 오를 때 별로 못 먹어서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만의 이벤트라고 저 위가 이렇게 가면서 건설사에 져야 될 게 뭐 철도를 5,000km를 져야 된다는 운동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좋았죠. 잠깐 좋았습니다. 잠깐. 빨리 들어갔어요. 빨리 이건 정말 이거 기억도 안 나는데. 자, 그랬다가 이게 이렇게 오는데요. 와, 전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사실 얼마 안 샀어요.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먹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크게 잃으면은 그 마음에서 지웁니다. 자, 마음에서 지우고요. 항상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두 줄로 지우고 다음 페이지에 넣어놓죠. 없는 주식. 어차피 글렀어. 이거 어차피 글렀어. 야, 여기서 여기 오면은 마이너스 50%가 넘었거든. 이건 그냥 글른 거야. 안 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 멘탈을 유지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지우시면 됩니다. 요때쯤에 저의 마음을 불지르는 또 사태가 있었어요. 갑자기 까먹고 있었던 8년간 잊고 있었던 나의 주식이 잠깐 오르고 있는 사태가 뭐였냐면은 그 왜 저 위에 있는 또 그 정은희 아저씨하고 또 트럼프 아저씨하고 갑자기 악수를 하잖아. 이 악수를 할 때 잘 생각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거를 잘 알았어야 되는데 그쵸,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게 나 구조대가 왔나 했어요. 잠깐 욕심도 없었어. 뭐 이 근처 어디니까 근처까지만 가자. 나의 본전은 야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얼마 안 남았잖아. 여기서 여기가 나름 오른 거였어요. 이게 한 15% 정도 오른 거야. 뭐 그게 구조대가 아니었고 이제 알고 보니까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몰랐죠. 그럼 물론 갔어요. 근데 뭐 10년간 그 가격이었는데 뭐 어쩌겠다고 하다가 이번에 와 대단하다 진짜. 빠질 게가 더 있었구나. 3,000 언저리 하던 게 1,800으로 가는 거의 마이너스 40%의 기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이거 없는 거니까. 지웠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지우고 엑셀 다음 페이지로 넘어. 탭이 달라요. 탭이. 다시 없는 걸로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방심하면 안 되고 이상한 뭐 테마주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무슨 뭐 악수를 해서 올라간다? 그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택도 없기 때문에 뭐 무슨 이상한 꿈을 꾸는 거는 좀 적당한 걸 꿔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자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보지도 않았어요. 마이너스 5% 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딘가 있겠지. 뭐 모르겠어요 이제. 자 하여튼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도 건설업체가 뭐 100군데가 도산이 나다. 신문기사가 쫙쫙쫙 나오면서 심지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거는 이거 우리 옛날에 버핏 형이 남겨준 명언이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은 발가벗고 수영하는 사람이 보인다. 뭐 이런 명언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걸 보면서 마음이 뜨끔했어요. 이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 주식이 발가벗고 있는 스타일은 지금 고기를 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걸로 좀 뜨끔한 상황에서 자 게다가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두산에 또 문제점이 뭐였냐면 아까 두산중공업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두산밥켓이 있거든요. 그나마 잘 됐어. 최근에는 조금은 잘 됐었는데 자 문제는 이게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리고 두산밥켓도 그러고 건설 장비잖아. 건설 기계예요. 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을 리가 없잖아. 현재 같은 시장에서. 게다가 이게 중국 시장이 나름 클 텐데 중국이 뭐 200개가 도산한다는 둥 뭐 이런 뉴스가 작년까지는 그래 좋았어요. 4천억 6천억 나름 8천억 뭐 이렇게 올라가면 나름 좋았는데 이게 올해 좋을 리가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고 게다가 두산인프라코는 안 그래도 저 두산건설에 막 지원해주고 그룹 리스크에다가 최근에 실적 때문에 조금 올라갈 것 같다가 여기를 왔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이것도 거의 뭐 10년째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다가 그나마 먹어야 살리고 있던 밥캣 아까 어떤 분도 얘기하시던데 밥캣이 최근에 돈을 잘 벌었어요. 옛날에 2007년인가 이걸 샀었는데 그때는 비싸게 주고 샀다 그랬는데 2017년 18년에 환골 탈퇴하면서 3년에 영업이익 1조를 벌고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문제는 당연히 건설 장비니까 이번에 또 당연히 두산인프라코어처럼 굉장히 뭐 이거 거의 뭐야 이거 14,000원이면은 마이너스 40%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두산그룹 지배구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고 나름 고용을 굉장히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여기가 흔들리는데 아래에서라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거 실적 안 좋으니까 상장 페이지에서 들어갈 것 같고 두 개 다 건설이니까 오늘 잘 보니까 올해만 좀 잘 버티면은 하반기부터 좀 반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긴 하는데 어쨌건 당장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두산중공업도 실적이 지금 뭐 빠듯빠듯하죠. 그러니까 지금 임시 휴업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쭉쭉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나 이걸 보면서 진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저처럼 게으르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안 좋은 기업은 고개를 돌리거든요. 올라가고 사지 이런 건데 공매도 수량 상위 종목의 두산중공업이 1등이야. 무려 97만 주! 2등에 2배에 가까운 3등을 2배가 넘네.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를 눈치를 채고 2월달이죠. 지금 올해 뭐 작년 말에서 올해까지 지금 공매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와 공매도 수량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은 게 두산중공업이에요. 형들 진짜 대단하다. 와 존경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고 빨빨빨빨 해야 돈을 버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야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상상도 안 했는데 물론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안 좋겠죠 당연히. 이건 안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야 이거 공매도 치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와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거 반등하면 어떡하려고. 야 진짜 간도 참 배포가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0으로 간다. 뭐 거의 뭐 3,000원짜리가 뭐 1,000원이나 그 이하로 간다. 와 많이 빠지긴 했구나. 저걸 확대해 보면은 저거 10년치여서 그렇고 6,000원짜리가 3,000원 간 거니까 사실은 50%네. 와 대단하다. 야 야수의 심장을 가진 형님들은 이렇게 해내시는 겁니다. 이거를 해내네. 이게 10만원 넘던 거거든요. 7만 5천원짜리가 6천원에 왔으면 10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10분의 1 토막이 난 거를 또 공매도를 쳐서 거기서 다시 한번 50%를 해내니까 역시 형들이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근데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업은 하되 조업 중단은 아니랍니다. 지금 뭐 어느 기업이건 다 어렵기 때문에 뭐 휴업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하반기가 되면 낮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하는데 문제는 두산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녹록한 회사가 아니에요. 15위입니다. 15위. 10위 내에 들어왔다가 요즘에 많이 밀린 거긴 하지만 밀려도 15위예요. 게다가 중공업이잖아요. 이러면 고용 인원도 적을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15위 되는 정도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이게 해줘야 되는 기업이거든 사실. 두산중공업이나 두산밥켓이나 뭐 두산건설이나 이런 데서 좀 해줘서 10위권으로 올라가줘야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건데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산이 대표적으로 맥주 같은 거 팔다가 리테일을 팔다가 중공업으로 바뀐 집단인데 올해를 잘 좀 넘겨서 좀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뉴스 단신이었습니다.
흐름에 올라탄다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업 딱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경기 흐름, 사회의 변화에 올라탄다는 게 정말 나의 본업을 바꾸지 않고도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지.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봐도 배달의 민족 사용시간 늘어난 거 누구나 알죠. 2010년도 이후에 배달 같은 게 활성화가 되면서 2010년도 이전에보다 훨씬 더 배달로 갖다주는 물건 품목, 특히 음식이 굉장히 늘었으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대박난 회사가 있어요. 어딜까? 오! 안바사님 정답. 우리나라 도미노 아닙니다. 미국 도미노가 지난 10년간 한쪽 품목에서 1위를 차지하는 업체 중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을 꼽으라 그러면 뭐 이것저것 꼽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도미노입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보다 많이 올랐어요. 넷플릭스보다도 그 기간만 따지면 많이 올랐어요. 왜? 얼마나 올랐냐? 아니 도대체 도미노 피자가 왜? 이거 생긴 지 수십 년 된 회사잖아요. 저 기업이 도대체 왜? 이게 2010년도 이후의 차트거든요. 2010년 전에 여기잖아요. 여기 리만 때는 한 자리대였어요. 10불이 안 됐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320불 넘어갔죠. 3000%. 최소 30배. 저 큰 기업이. 이게 왜 그러냐? 도미노가 뭐가 피자가 엄청난 혁신을 했냐? 야, 피자는 그 피자 동그란 거에서 네모난 피자로 바꾸지 않았잖아요. 뭐 피자 팔다가 갑자기 아이스크림으로 판 게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식품업체인데 어떻게 이런 현상을 벌어질 수 있을까? 도미노가 뭐 배달업으로 같이 하는 게 있었냐고? 배달의 민족 아니잖아요. 도미노의 민족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었냐? 간단합니다. 일단 2010년도에 이 아저씨가 도미노 피자의 CEO로 등장을 해요. 패트릭 도일이라는 아저씨인데 별로 유명한 아저씨는 아니에요. 얼굴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2011년부터 올해 최고의 CEO를 뽑으면은 명단에 들어가요. 5손가락 정도의 명단에. 왜냐? 3000%의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 아저씨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를 해. 야, 우리가 피자 회사야. 피자 회사인데 피자 경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피자 헛도 있고 무슨 피자도 있고 몸 피자도 있고 미국에 피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피자 맛을 바꿔서 정말 좋은 맛으로 승부를 보는 것도 물론 해야겠지만 이것만 해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뭐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형이 연구를 합니다. 뭐를 연구를 했냐? 피자를 연구한 게 아니라 주문 방식을 연구해요. 아니 도대체 피자를 잘 만들어야지 뭐 이딴 걸 연구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편하게 주문을 하고 얼마나 편하게 갖다 주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만족을 할까 이거에 주문을 합니다. 맛도 맛이겠지만 뭐 피자 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다른 피자도 다 연구를 하잖아요. 이걸 2010년도부터 굉장히 주문 방식에 대해 연구를 해요. 이걸로 3000%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 지금 결론부터 얘기해서 그런데 중간에 일단 건너뛰고 결론만 보여드리면 어떻게 됐냐면은 북미 시장의 독보적 1위 피자 프랜차이즈입니다. 소비자와 테크를 연결했대. 아니 무슨 피자 회사가 테크야. 이걸 테크 회사로 부릅니다. 실제로 테크 회사로 불러요. 무슨 피자 파는 회사가 테크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테크와 접목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점유율을 잠깐 보여드릴까? 미국 피자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는데 남들 다 배달하잖아요. 다 배달을 하죠. 근데 그 배달을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카톡을 사용한다,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어디 사용한다 그러면 뭐만 누르면 얼마나 편하게 배달할 수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다 믿음을 주고 누구나 야 배달 피자 뭐 시켜 먹지라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도미노 아닌가? 라고 누르게 만드는 데까지의 혁신이죠. 그거에 성공했어요. 본사 직원중 800명 중 절반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면서 이래서 테크 기업으로 불립니다. IT 부분에 많은 인력을 둬요. 도대체 피자 회사가 IT에서 뭐 하나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피자를 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거에 400명이 붙어요. 400명이. 피자 맛 정하는데 400명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피자를 어떻게 하면 얘들이 쉽게 시키고 불만 없이 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50%를 붙여놨어요. 이거를 연구한 거야, 이거를. 미래에는 고객의 피자 주문 방법이 바뀔 것이다. 고객의 배달 주문 방법이 바뀔 것이다. 옛날에 그때만 전화기였잖아요. 2010년도, 8년도 전에 전부 다 전화기로 여기 어딘데요? 서울 뭐 구로구 어딘데 해주세요. 이게 아닐 거라는 거죠. 그걸 알고 최대한 IT 기술, IT 변화에 맞춰서 스마트폰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싸게 온라인으로 시켜먹는 게 많을 거다. 왜냐면 3조 시대가 또 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시켜먹는 시대가 오니까. 그러면 주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연구해서 북미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화로 시켜먹는 사람 잘 없죠. 이거는 미국인데 미국이 60%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더 높겠죠. 판매량 중에 60%를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건 한마디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주문을 받습니다.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더 없다는 거죠. 이지 오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미리 뭘 작성해 놓으면은 누르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1분 안에 내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요거요 누르면 원래 돼 있던 게 바로 알아서 정해진 대로 오케이 누르면 바로 오게 되는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에서도 가장 먼저 주문할 수 있게 만들고 뭐 드론 배달도 하고 에코에도 하고 어떻게 됐건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에 도미노 피자 배달 버튼을 만드는 거에 집중했어요.
야 아마존 에코 되겠냐, 야 페이스북이 뭐 되겠냐, 그딴 거 없습니다. 미래에 될 것 같으면 무조건 거기다 도미노 피자 주문 배달 마크를 붙이는데 가장 먼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 있죠. 이런 거 우리나라도 하나 모르겠는데 도미노 피자가 어디까지 배달이 됐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트래커 같은 걸 어플리케이션으로 깔 수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은 지금 오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막 나와 시키고 있어요. 자 배달 출발했어요. 니네 집 앞에 5분 뒤면 갑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배달원한테 GPS 달아놔서 배달 출발할 때 누르고 어디쯤 갔을 때 누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있구나.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도민하고 참고로 법인이 다를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서 트래커라 그래요. 트래커. 한마디로 자기네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진짜 피자 기업이 분명히 피자 기업인데 인공지능 퍼스트로 갈 것이다. 음식 인터넷을 내세요. 이게 인공지능이 피자를 부침개처럼 뒤집는다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피자를 굽는 시대가 온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피자를 가장 많이 주문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처음에 이거 보고 이제 이거 생각했어요. 이거 로봇이 이거 뒤집나? 이거 넣었다 빼고 이렇게 해서 뒤집고 잘라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제 그런 쪽에 뭐 드론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자율주행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엄청난 맛수였던 피자헛을 제치고 세계 최대 피자 체인으로 갔어요. 피자 맛을 뭐 바꾼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배달 주문 방식. 우리 옆에서 항상 근처에 있게 만들어 놓는데 연구를 하고 이게 얼마가 뛰었다고?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만 2120%인데 2019년까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3000%가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피자 체인이 됐죠. 그 당시 동일한 기간에 애플은 4배밖에 안 뛰었어요. 3.7배. 아마존은 5.6배 밖에 안 뛰었습니다. 자, 밖이라 그래도 죄송하지만은 여기는 3000%예요. 3000% 좀 있으면. 그래서 왜 자기네들을 테크 기업이고 AI 기업이라고 부르냐면은 뭐 이런 거 하니까 세계 최초 첫 피자 배달 로봇. 주변에서 많이 보이진 않지만 뭐 이런 거 연구하고 사실 이런 거보다는 빅데이터 같은 거 연구를 하면서 어디에다가 우리 주문 배달 버튼을 둘 것이냐,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많이 하겠죠. 우리나라 도미노도 법인은 다르지만 비슷하잖아요. 도미노 하면 배달이잖아요. 결국 배달. 이걸로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하면서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레포트를 보여드리자면 우리 현지 누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자가 아니라 태피자 죄송합니다. 태피자로 변신하는데 아니 세상에 피자 같은 식료품 업체가 어떻게 태피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태피자로 변신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북미 랭킹 1위 세계 최대의 피자 체인이 될 수 있었어요. 소비재 플러스 테크로 간 소비재 기업이라고 해서 테크 기업으로 가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걸 보여준 거예요. 도미노 피자 31%, 2등은 리틀 시저스, 2등의 2배죠. 사실은 압도적인 1등이죠. 영업이나 이런 것도 ROE 18%. 이게 사실은 아무리 자기들이 피자가 잘 된다 그래도 한 판 먹던 걸 사람들이 3판, 4판 먹진 않으니까 2배, 3배 뛰는 이런 IT 기업 같은 모습은 없지만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률도 항상 18%를 유지하고 굉장히 훌륭한. 매출이 느는데 영업이익률이 유지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런 거죠. 매출액이 이렇게 느는데도 영업이익률이 아직도 17%, 18%를 유지하는 엄청난 기업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또 도미노가 왜 높게 평가를 받냐면은 딴 데가 망했어요. 보통은 저렇게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은 그 업체 주가가 다 같이 오르거든요. 이건 반대예요. 글로벌 피어가 망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얌 브랜드예요. 얌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완전히 경쟁에서 밀린 거죠. 파파존스는 저 머나먼 곳으로 이미 가셨고요. 얌 같은 데가 뭐냐면은 거의 세계 최대급의 거잖아요. KFC, 피자헛, 뭐 타코벨 이런 데가 들어있는 세계 최대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누르고 도미노는 올라가고 얌은 떨어지는 이런 엄청나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크 기업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은 뭐 이런 단순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로 피자 기업조차 소비재 기업조차 이런 엄청난 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고 테크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우리들 모두 좀 힘든 때로 가고 있는데 형님들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해도 어차피 올라갈 건 올라가고 길게 봐서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만 급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